네, 오늘 농협은행 곽재혁 차장과 함께 펀드노트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도 펀드 소개해 주셔야죠. 예. 네.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번 옛날에 추억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네. 앵커님은 그 추억의 사탕뽑기 놀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사탕뽑기? 예. 1에서 100번이 쓰여지는 큰 판이 있습니다. 큰 판인데 거기서 이제 20개에서 30개의 숫자 정도를 미리 골라놓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면은 그 판 뒤에 있는 뭐 커다란 사탕들을 갖다 이렇게 주는 그런 뽑기였는데. 아, 기억납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 학교 갔다 돌아올 때 진짜 그게 하나의 쏠쏠한 재미였어요. 뭐 떡볶이 사 먹거나 아니면 그런 사탕볶이 같은 거 하면 좀 잘 안 걸리긴 하는데 제 주변에서 보면 어떤 날 막 큰 거북선 같은 사탕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뽑혀가지고 나눠 먹고 했던 추억 기억나는데요. 진짜 큰 사탕이죠. 그 당시 어릴 때 그쵸. 보면. 그죠? 너무 행복하죠, 보면. 저도 그때 이제 뭐 큰 칼 하나 뽑았는데 네. 하도 커서 이제 아까워서 못 먹고 방에 걸어놨는데 이제 아. 동생이 이걸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엄청 제가 세게 쥐어받고 나서 어머니한테 혼난 기억도 나고 있거든요. 네. 여하튼 뭐 이번에는 지금 그때 그 추억의 사탕 뽑기와 좀 비슷한 컨셉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사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게 될 그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투자하는 일종의 그 주가 연계 펀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이제 ELF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탕 뽑기처럼 사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을 미리 사전에 정해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이제 요때 수익을 결정하는 주식 가격 및 주가 지수. 그러니까 사탕 뽑기는 당연히 숫자였지만은 이 ELF에서의 그 사전에 결정해놓는 그 준거 자료는 그 준거 데이터는 주식 가격 및 주가 지수가 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보통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ELF는 국내 증권사가 보통 이런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사전에 이제 원금하고 수익금을 미리 약속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약속해 놓은 ELS라는 증서를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ELF는 그 ELS 중 하나 이상을 갖다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ELF 하면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ELS 펀드 그러면 그 펀드 이제 이런 분들도 아마 네. 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네. 여하튼 지금 이제 ELF는 뭐 거의 지금 정기예금보다 최대한 4~5배까지도 높은 수익률을 이제 당첨되면 지급하는 특성 때문에 최근 또 워낙 저금리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9월 한 달간 ELF의 주된 편입자산인 ELS의 그 발행액이 거의 8조 3천억 원 정도로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뭐 증권업체 따르면은 지금 이제 2015년도에는 현재 지금 이 시장이 한 85조 원 정도 커질 걸로 보는데 이제 그러면 거의 올해 대비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참 금융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사실 잘 모르셔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도 있어서 오늘 좀 ELF에 대해서 좀 자세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좀 줄어서 또 주가 흐름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좀 증시는 인기가 없는데 사실. 근데 ELS는 성장세가 대단하네요. 당연히 이 ELF 시장도 앞으로 그만한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인기 비결 또 다른 펀드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ELF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펀드와는 달리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맞춰서 수익 위험 구조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나는 몇 퍼센트 미만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짜겠어. 이런 네. 식으로 자유롭게 이제 조립이 가능하다 그 보니까 이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손실이 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구간을 맞춰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수익 위험 구조를 바꿀 수는 있죠. 물론 이제 뭐 완전히 위험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의 상품은 당연히 만들 수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입장에서는 주식이 별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지만 별로 네.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박스권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10% 수익이 나는 ELF를 가입하고 싶어. 이러면은 실제 ELF는 그런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증시가 박스권이다 보니까 또 이런 쪽에 맞습니다. 상품에 인기가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특히 최근 같은 이런 그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 9월 달에 그 ELS 판매량이 급증한 것도 이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9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히 ELS가 많이 팔렸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가 올해 9월에는 2050포인트대를 훌쩍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2,150포인트까지 갈 여력은 있다 했지만은 네네. 또 반대로 보면은 역사상 그 사상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죠? 네네. 그때 이제 그런 어떤 투자자의 심리에 딱 맞춰가지고 이 상품이 엄청 많이 팔리게 된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 상승 여력도 좀 있어 보이지만은 반대로 좀 반락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좀 변동성 높은 장세에 이제 ELF가 상당히 좀 좋은 대안 상품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네. 예.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이제 역시 시장 상황과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수익 유형 구조를 만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나름대로 내 입맛에 맞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게 ELF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LS 펀드라고도 불리는 이 ELF.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과 어떤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이게 솔직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지금 그 ELF의 종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다루긴 좀 한계가 있고요. 가장 시장에서 지금 대표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오늘 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ELF 중에 가장 그 오래됐고 일반적인 상승 나가웃형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아마 상승 나가웃형 구조의 ELF 예시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요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림과 같이 가입 후에, 요건 만기가 2년입니다. 가입 후에 2년 되는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최초 기준 가격에 비해서 만약에 20%까지 상승할 경우, 그때까지는 지수 상승률에다가 참여율 60%를 곱한 만큼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 상승했다 그러면은 참여율 60%를 곱한 12%를 수익금으로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상승률이 이제 20%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네. 그때는 3%의 고정된 수익을 그냥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만기가 2년인데 3%의 고정된 수익이라면 일단 연 환산으로 간단히 보면 한 1.5% 남짓한 수준이겠죠, 그죠? 네네. 예. 덧붙여서 그럼 만약에 최저 기준 가격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보시다시피 원금을 이제 지급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는 투자자들이 보통 많이 선호하는 유형이고요. 네. 그러면 2,304포인트 기준가 2 저기 이상 넘어간 것보다 그 안에 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은 거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중요한 걸 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볼 때는요, 당연히 이 상품이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는 주가 범위가 어디인지 그 레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레인지가 과연 지금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뽑기 할 때와 똑같은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림 1의 경우에 보시면은 네. 아까 좀 그 화면에서 잠깐 다시 좀 사라지긴 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가 1920포인트 정도고, 2년치 그냥 정기예금 예상이자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 연 4%, 아니 연이 아니고 그냥 2년치가 4%라고 가정할 때, 네네.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려면 2년 후에 코스피는 사실상 저기 기준가 1에 나와 있는 2048포인트를 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7%를 상승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최대 한도는 2304포인트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즉, 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상기 ELF가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범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향후 2년 후에 그 과연 이 수준의 그 코스피가 네.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네. 뭐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920 아래로 내려가도 원금은 보장이 되는. 맞습니다. 예, 이것도 이 펀드의 핵심이 되겠고요. 네. 앞으로의 지수 전망을 하시면서 그에 따른 합리적인 레인지가 설정되어 있는 펀드를 딱 고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예, 원금은 또 보장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ELF 중에 지금 두 번째 거 지금 말씀 좀 막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나머지 하나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가장 대중적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아까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가장 대중적인 그 스텝다운형 투스타 구조를 지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신 상승 나가웃형보다 이제 고수익을 좀 제시하는 대신에 수익 구조상 이건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출시된 그 스텝다운형 투스타 ELF의 이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투스타란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투스타란 말은 기초 자산이 아까처럼 하나가 아니고 두 개란 얘기입니다. 네. 이제 3스타면 3개, 뭐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이제 이 펀드는 홍콩 H
하고 이게 유로스탁 50이라는 두 개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가입 후에 6개월마다 3년간 관찰을 해서 두 개의 기초자산 종가가 모두입니다. 엔드 조건이고요. 모두 최초 기준 지수 대비해서 각각 90%, 그 다음 1년까지는 또 2년까지는 85%, 2년 6개월까지는 80%, 3년째 되는 해에는 만기되는 해에는 6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원금하고 연한산 약 6.7%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스텝다운형 투자 ERF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이상의 지수일 경우에는 통상 정기예금 금리보다 최소 2배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종목형인 경우에는 많게는 한 4,500까지도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펀드로 지금 이게 분류가 됩니다. 네. 중위험 중수익 펀드. 그 투스타의 그 조건인 홍콩과 유로스탁 50. 이 지수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수익을 주는. 맞습니다. 예, 그런 펀드네요. 자, 두 지수가 모두 65%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않아도 연 7%대 가까운 수익을 얻는다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에서 좀 매력이 아주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유명한 저건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또 원금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만기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콩 H가 마이너스 40%고 네. 유로스탁 50은 마이너스 10%라고 가정할게요. 이 두 지수 중에 하나라도 지금은 35% 밑으로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콩 네. H 지수가. 네네. 이때 그러니까 기준보다 더 내려갔을 맞습니다. 때. 네. 이때 펀드 가입자는 더 많이 하락하게 된 홍콩 H 지수의 하락률 4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따라서 뭐 아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에 대한 가능성과 그 폭을 현재 좀 지수 가격과 역시 이것도 한번 대비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손실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그 주가 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위험하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참조 삼아 말씀드리면은 홍콩 H가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100포인트, 죄송합니다. 11,000포인트 정도 수준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네. 우리가 가정해 볼 때, 네. 마이너스 35%라 그러면은, 이때 홍콩 H 지수는 약 7,150포인트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정도 지수면은 과거 홍콩 H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이만큼 내려가 본 적은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이라고 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유로스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드라기가 어찌됐거나 ECB에서 지금 한 번쯤에 양적 완화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점점 이렇게 유로존 경기 침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마련돼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상품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지수를 둘러싼 경제 환경을 살펴봤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상품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 두 가지 소개해 주신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구조의 그 ELF 펀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진짜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사실 좀 그 당장 지금 시간이 쫓길 정도인데 우선 뭐 최근에 또 하나 유행하는 건 아까 스텝다운형을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스텝업 구조도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네. 이제 두 지수 중에 하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이제 수익을 주는 구조인데 네.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그 중국의 홍콩 H 지수도 그렇고 보면은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잘 빠지진 않지만은 이제 이익 모멘텀이 없어서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이제 이용해서 실제 이런 상품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뭐 평소에는 이제 원금만 지급하다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터치하면은 이제 뭐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디지털형이나 스프레드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대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성이 워낙 낮다 보니까 주로 대규모 자금들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워낙 세계가 저성장을 고민하다 보니까 진짜 호황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또 스텝업에 대한 네. 인기도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ELF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할 점, 또 이 부분도 강조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앞서 유형별로 투자 시 체크 포인트를 간략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 스텝다운형 투스타 같은 이런 구조의 상품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일단 2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2개인 경우고 또 뭐 3스타는 3개 이런 식으로 기초 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이들 자산 간의 상관관계도 참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중에 하나만 더 많이 떨어져도 하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가 많이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험을 해치해 줄 수 있는 관계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건가요? 해지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은 어차피 떨어지고 올라가는 확률이 똑같다 그러면은 네.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가급적 하나가 올라갈 때 이것도 같이 올라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 이것도 같이 떨어지는 상관관계가 높은 기초 자산일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기초 자산의 상관관계를 꼭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2개 이상의 기초 자산일 때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또한 이건 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ELF의 경우에 아까 조기 상환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만기로 되면 될수록 그 연 6.7%의 저 이자가 점점 쌓여가지고 3년째 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될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팔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중간에 팔게 되면은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대부분 환매수수료가 만기로 가져가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환매수수료가 원금 대비해서 뭐 한 4, 5% 정도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보이시고요. 결국은 이제 그 만기 때 이제 늦게 상환될수록 수익금이 커지는데 이 경우에 한 1억 원 내외 투자 자금만으로도 이제 자칫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은퇴자이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1억 원 남짓 한 돈을 여기 넣어두셨다가 3년 만에 만기 상환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됐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건강보험료 이제 직장가입자 아들 명의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셨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매달 한 3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으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 규모가 꽤 클 경우에는 또 뭐 여차하면은 좀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실 때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 네네. 그런 여부도 꼭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테크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펀드노트 오늘 ELF 알아봤습니다.